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의 허반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익을 말하다에 출연을 했는데요. 시장 상황도 여의치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시장에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을 조금 체크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지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작할 때에 코스닥 기준으로 약 20여 개 정도의 종목들이 상승할 뿐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상승 종목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는 113종목이 상승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199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85% 이상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 시장의 원인이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인가 아니면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인가 이런 흐름들을 조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개인은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3일 연속 순 매수를 기록해주면서 약 7조 원대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관들은 연기금 중심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연일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으나 외인들이 이제는 그 키를 쥐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외인들 3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 매도의 원인을 현재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조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의 차트입니다. 13거래일 동안 공매도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분들과의 어마어마한 세력 대결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고 한다면 약 20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 20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일일 거래 대금이 약 33조 원에 달했고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차트만 보더라도 그런 흐름인데요. 이 헤지펀드들의 누적 손실액이 생각보다 좀 큰 모양입니다. 약 26조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 헤지펀드들이 투자해냈던 투자금들을 매도를 통해서 조금 회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글로벌 각 시장에서 조금 포착되고 있다라는 쪽이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우리 시장의 향방에 대한 키를 갖고는 있지만 이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결국엔 헤지펀드들이 산 부분만큼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끝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을 말하다는 제가 5가지의 큰 대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5가지의 대제를 정해봤는데요. 제가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지난 2021년도 증시 대전망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중복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저를 처음 만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볼 때에 차트를 보고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기업의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랩으로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차트는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숫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죠.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또 하나는 그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산업인가 사양 산업인가에 대한 부분들 산업과 섹터를 볼 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기업의 모멘텀은 어떤가? 그냥 둥그럼 잡는 뉴스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인가? 아니면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위험 구간의 차트에서 매집을 했고 매출과 이익이 증대하고 있고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만의
특화된 플러스 알파는 무엇인가? 그 부분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내 편이라면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필히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는 어떤 것인지 강의 후반부에 꼭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트 저위험 구간에서 어떻게 진입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리스크 버튼을 차트 한가운데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이마트 차트입니다. 이마트 차트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제가 12월 24일 날 마지막 방송을 말씀을 이 24일 날 방송을 말씀드릴 때 이마트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픈톡방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방 분들과도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좋은 수익을 일부 실현한 부분들도 있어서입니다. 이마트가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뿐만 아니라 이 유통시장에 대한 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 하락을 했고요. 하락한 이후에 이 저점 구간대에 움직이는 부분들을 포착됐습니다. 어느 구간이 바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구간이 거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이상 횡보를 했습니다. 어느 구간이 바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코로나 저점 부분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세로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업계 이제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다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이야기 이후에 상승이 나와줬던 그런 흐름인데요. 이마트 차트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어디에서 해 놓으셨던 간에 시간과 기회 비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위험한 구간은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저위험 구간, 바닥에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저는 주식을 하시더라도 덜 위험한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차트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원익 IPS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 접근을 할 때에 이 구간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간을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의 그 바닥 구간과 최근의 바닥 저점을 한번 라인으로 그렸을 때에 그 라인들 가운데 중간에 이 바닥을 테스트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코로나 저점은 일부 좀 생략을 하더라도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이 바닥이 왔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오랜 장기 추세선상 바닥 권역이 확인된다면 일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바닥에서 다시 잡았을 때의 위험이 가장 적더라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차트는요. 현대 로템 차트입니다. 제가 2020년 7월부터 서울경제TV 전속위원으로 출연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현대 로템이고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이 없었고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큰 추세 하락이 있었습니다. 추세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횡보 기간들이 있는데요.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지 간에 그 매수 타이밍은 우리에게 늘 있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000원, 16,000원 구간이 될 텐데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상승해주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고요.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대 로템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2만 원 구간에서
또 다른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차트상 조심스럽게 이 차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트를 보실 때 저위험 구간,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는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 기준을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라는 하나의 툴, 도구,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을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를 말씀을 드릴 때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 전에 흑자 기업인가 적자 기업인가, 그 전에 흑자로 돌아설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산업과 섹터가 커지는 산업인가 줄어드는 산업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원익 IPS를 선택했던 이유도 반도체, 소부장주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장비, 소재, 부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비, 소재, 부품을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 장비, 소재, 부품 쪽에서 순서를 바꿔보자. 소부장 했는데 소재, 부품, 장비가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으로 바꿔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OLED 시장 그리고 폴더블폰 시장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다음 종목들을 좀 보시기 전에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 네이버, 아까 그 베스트 트레이딩 밴에서도 이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65%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19% 이상 증가하고 있었고요.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20년도 총 117%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21년도 68% 증가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을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거기에 냉동만두는 언택트 시절, 그리고 조미료의 원료인 헥사는 컨택트 시대의 소비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흐름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시장과 OLED 시장 그리고 폴더블폰 시장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막을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의 오포라는 기업이 이제 다시 화웨이의 그 매출과 생산 능력을 이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시점에서 어느 부분이 포인트가 됐었냐면 펜트업 수요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펜트업 수요라는 것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집 안에 있던 가전, 가구, 리모델링 시장이 확장됐던 그 부분을 펜트업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그 다음 포인트가 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내 눈에 많이 보이는 그 부분의 교체 주기가 코로나19 소비가 위축됐을 때 나타나지 않다가 코로나19라는 시간이 1년여 이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고 있는 것들,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 소비가 가구와 가전, 리모델링에 쏟아졌다가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스마트폰 시장으로 돌아왔다. 3분기,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뚫고 4분기부터 다시 성장해가는 흐름인데 그 흐름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액정이 커지고 폴더블폰은 액정이 2개가 들어가고 액정이 3개까지 들어가는 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OLED 시장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1년도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폴더블 폰입니다. 폴더블 폰은 19년도부터 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용자들이 처음 접했던 부분이라서 기술의 안정화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성장 추이가 2배 이상씩 이제는 올라간다 보고서들이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 시장도 유념하여 바라볼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매출이 증가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수급이라는 부분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이 수급이 있어야 결국 매수 주체가 개인, 외인, 기관일 텐데 개인의 매수세도 요즘 무시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현재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외인뿐만 아니라 연기금은 주구장창 우리 시장에서 투자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장기 플랜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랠리가 나오자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평가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매도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엔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받쳐주는가에 대한 포인트로 시각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 종목이라 한다면 결국엔 시장에서 좀 더 좋게 평가받고 있는 섹터 기업이 되지 않을까 힌트로 한번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모멘텀이 살아있는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기업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알파,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SSG.com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시절, 코로나 시절에도 유망한 종목이었죠. 그리고 컨택트 시절,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매장을 축소하고 매장을 폐업하고 매장을 매각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략을 했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일부 매각을 한 이후에 이 부동산을 재임차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점포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점포 숫자가 줄어들지 않다라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시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고객들이 방문할 매장 수는, 점포 수는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신세계, 그리고 GS, 오늘 DLENC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플러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 카카오를 말씀드렸었습니다. 2021년 자회사의 IPO 상장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3-4 기업들이 있죠.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뱅크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동만두, 냉동식품 매출 단일 종목으로 매출 달성이라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CJ제당은 언택트 시절에는 냉동식품으로, 컨택트 시절에는 이미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갖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70%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OECD 경제 성장률 가장 빠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직접적으로도 소비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CJ제당은 핵산에서 다시 한번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기업을 볼 때의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숫자를 보시자. 숫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수급도 덩달아서 들어오고 있는가 포인트고요. 세 번째, 모멘텀.
뉴스에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 못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는 강력한 모멘텀, 어떤 것이 그 기업의 플러스 알파로 갖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에 넣어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각 항목마다 이 기업은 어떤 것을 대입할 수 있을까 공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SSG.com 지분을 이마트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20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지분도 조금 하락분이 있지만 3,500억 이상으로 평가액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세계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과 네이버의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과 이마트 대표와 네이버 한성숙 대표, 이 네 분이 함께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워딩이 이렇게 나옵니다. CJ 대한통운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서로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또는 지분 교환이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협력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또는 이야기가 나누어졌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가 스튜디오 드래곤, CJ 대한통운 그리고 빅히트 여러 지분들을 교환하거나 취득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세계가 현재 이마트 그룹에서 SK 와이번즈 야구단을 인수하는 것 때문에 이 인수 대금을 지급하면 일시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마트와 신세계의 주가가 이틀 동안 좋지 못했던 흐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유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K양극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K양극화는 지난 공개 방송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 공개 강연회를 제가 오픈톡방에서 사전 고지를 드리고 주말 동안에 유튜브나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이버가 명확하게 이 일을 조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보금이 있고 대기업인 기업들은 이 유보금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과 지분을 교환하거나 지분 투자나 확장을 해서 앞으로 우리 회사로 들어올 영업이익이나 매출 증대나 앞으로 어떻게 돈을 쌓아놓지 않고 이 돈이 또 다른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금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이 대기업으로 헤쳐 모여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조금 세계 다른 시장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조금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상승기, 테이퍼링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포인트 중에서도 K양극화도 한번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고려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시간에 쫓기지 않는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혹은 추세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추세 바닥까지는 쉽사리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만 쫓기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투자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제가 그립니다. 그리고 이 장기 추세선 바닥에서 어디선가 매수를 하는 것 가장 리스크로 매수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한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 손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내 편이다 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이런 등락이 나옵니다. 한데 다시 한번 이런 등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등락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저점 구간을 다시 터치할 수 있는데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나의 투자감의 성격이 넉넉한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 장기 추세선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갖자라는 말씀입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은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세 상단부에 매도할 수 있는 수익 극대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짧은 구간에서 한 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 추세선상 여러 번 매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반박으로 나오실 수 있는데요. 그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손이 빠르고 그 시세를 맞출 수 있지만 현대로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을 그 차트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대로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랜 기간 동안 횡보했습니다. 횡보를 했는데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나는 사고 팔고를 반복했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사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반복을 했느냐?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수익은 어떻게 얻느냐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내 편이고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갖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샀다 팔았다 보다는 오히려 대세 상승기를 기다리는 수익 극대화 전략에 조금 더 알맞은 대응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더 큰 물고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감내하자라는 투자주의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다양한 투자 기법과 방법과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수익을 모두 다 잘 내고 계실 줄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장기 투자하는 분들 계시죠? 어쩌다 장기 투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최근에 종목 상담 방송을 통한 종목 상담 중에 그 종목이 좀 떠오르는데요. 어떤 종목이냐면요. 현대위아였습니다. 현대위아를 10만 원 이상 권역 위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10만 원 권역 위에서 사셨는데 제가 이제 언제 매수하셨어요? 라고 여쭤봤고 짧게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라고 여쭤봅니다. 종목 상담을 할 때. 그때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길게 봤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10만 7천 원에 사셨던 분이 계세요. 10만 7천 원에 사셨던 분이 계시는데 10만 7천 원에 샀는데 길게 봤다고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고지고대로 잘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0만 7천 원이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내시려고 또는 길게 보셨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길게 보셨는지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결국엔 빠른 손절매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이와 같은 차트, 큰 시세 상승이 나온 차트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이 안에서도 뭐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하실 수 있죠. 짧게 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손이 빠르지 않으신 분이라면 고점 차트에서는 조금 매매하시는 것을 주의하시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심적으로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손실 금액으로도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 매수하시는 습관을 또는 투자 기준을 그렇게 삼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쫓기는 투자 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로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강연이나 전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반복해서 드릴 겁니다. 설 연휴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인데요. 그때 이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분기 분기보고서를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분기 분기보고서의 효력의 기한은 올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라서 관리종목 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기업도 선정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공시라는 것들은 시장을 통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3월 달에 나오게 되는 감사보고서를 힌트가 3분기 분기보고서 9월에 나오죠. 3분기 분기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가? 다트 시스템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금감원에서 전자공시 시스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자공시 시스템 그대로 녹색 창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유 중인 종목, 기업의 3분기 보고서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를 찾아서 들어가면 감사인의 의견 항목이 있고요. 감사 용역 체결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 수행 시간과 부수까지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픈톡방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한국철강이라는 기업이고요. 한국철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철강의 3분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이죠. 3분기 보고서. 네, 정정하겠습니다. 11월에 3분기 보고서 한국철강인데요. 5번 항목에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인의 감사 의견 항목 중에서 핵심 감사 사항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감사 용역 체결 현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수행했는지, 실제로 보수는 얼마나 주어졌는지, 실제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수행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11기, 12기, 13기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전기, 전기에는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시간을 들였고 금액을 지불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837시간, 985시간, 3분기까지 462시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수행한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진 않다라는 단순한 수치가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핵심 감사사항에 뭔가 주저리 각주가 달려있고 그리고 시간도 늘어나고 금액도 터무니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라면 왜 많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회계법인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함께 봅니다. 검토를 하고 자기가 해야 할, 회계법인이 해야 할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갸우뚱하게 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첨부 자료를 받았는데도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간이 늘어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늘어나니까 결국엔 용역 비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번만은 좀 넘어가자라는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지만 그런 의미로서 뭔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힌트들이 3분기 보고서에 모두 다 힌트로 주어진다 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감사사항이 있는가? 실제로 수행한 내역들이 어떤가? 그런 부분들을 꼭 보셔야 3월 달에 있을 감사 보고서, 감사 시즌, 주식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관리 종목 지정과 그리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공시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트가 저위험 구간인가?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실은 피할 수 있다. 저위험 구간에서 진입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숫자, 매출이 늘어나는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 수급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모멘텀 확인, 그 기업이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상승할 기업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테스트가 됐다면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위험 구간, 차트 바닥이다라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수급까지도 들어온대요. 그럼 이 두 가지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모멘텀 체크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체가 있어야 하고요. 그 기업의 플러스 알파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함께 영업이익과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언택트 시절에도 매출이 좋았고 컨택트 시절, 포스트 코로나 때에도 매출은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기업이 CJ 제일제당, 이마트 이런 기업들이 되었다. 그리고 주가는 여실없이 그렇게 흘러갔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종식돼도 이 기업들은 더 잘 될 일들만 남았다라는 부분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택트 시절에 있어서 굉장히 유망받는 기업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기업들은 앞으로 각 기업들마다 새로운 모멘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분도 취득하고 지분도 교환하고 자회사들을 상장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어마어마하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 바닥으로 차트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이 추세 선으로의 회귀는 금방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의 기업이다. 하지만 금방 올라올 때에 1번, 2번, 3번 이 선결 조건으로 충족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온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손실 구간이라도 오히려 비중이 적었다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중이 많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면 버틸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같이 시장의 영향으로 시장 전체가 코스피, 코스닥 뭐 다 85% 이상, 코스닥의 1,100개 이상 종목들이 하락할 때 이 선결 조건들, 기준들이 부합하는 종목과 기업이라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가족방의 포트 구성을 제가 의미 있는 기업에 의미 있는 비중을 싣자라고 말씀을 드려오는데요. 의미 있는 기업에 의미 있는 비중을 실었다가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큰데 어떻게 하죠? 저는 의미 있는 기업에 의미 있는 비중을 30%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30%까지 사자라고 사도 될 만한 기업입니다라고 소개해드리는 기업들, 예를 들면 현대로템, 그런 기업들 보시면 손실 구간이 일시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 바닥권역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부분, 의미 있는 비중을 실 때 이 선결 조건들이 체크가 안 되면 의미 있는 비중을 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제가 이 5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버릴 종목과 수익을 실현할 종목과 아니면 버텨야 하는 종목, 이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5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과 같은 시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부디 버릴 종목인지
아니면 수익을 실현할 종목인지.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죠.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이 차트에서 주가가 흘러가든지 간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 추세선상 상단의 수익 극대화를 돌파했을 때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추세가 어느 정도 들어맞았던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는 KTNG입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제가 KB금융도 그렇고요. KTNG도 그렇고요. 제가 이 차트를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KTNG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차트 추세선을 제가 이런 식으로 이 코로나 저점 부분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을 그리고요. 그 이후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하나 올리고요. 그 이후에 또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그 위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추실 때에 이 갭을 일정 부분 비슷하게 맞추시면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서 맞출 수도 있고 올려서 맞출 수도 있는데 이 구간의 갭을 비슷하게 맞춰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차트 흐름이 나옵니다. 이 차트 흐름 속에서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서 매수할 수 있고요. 매수하실 수 있어요. 수익 실현을 할 때 여기 중기 추세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실지 아니면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실지 이 구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배당 락 1 기준으로 수익 실현이 여기서 샀으면 배당 락 1 이후에도 수익 실현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종의 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바닥 추세선을 하회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한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기준을 KTNG에 대입을 해보시고 KTNG 이 장기 추세선 바닥 아래로 내렸는데 금방 여기로 회귀할 기업인가? 아니면 이제는 버려야 할 종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하나 정해나왔던 기준,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기준에 대입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오픈 톡방을 통해서 제가 1월 11일자로 노란톡 오픈방에서 제가 이 기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기업이 굉장히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기업이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노란톡 오픈방에서 디오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임플란트 기업이죠. 임플란트 기업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DO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1월 11일자에다가 제가 세로선을 긋고 그리고 추세선을 바닥부터 한번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긋고 이 추세선에 평행한 선을 긋고 상단으로 올립니다. 또 하나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장기 추세선을 긋고 그 윗 상단으로 한번 올립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보기 위해서 이 갭이 비슷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비슷한 갭을 만들어 놓고 이 이후에 이 차트를 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눈에는 이 차트가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밑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저위험 구간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1월 11일입니다. 이 파란 세로선이.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니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그냥 차트만으로 나온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봐야 되겠죠. 숫자, 모멘텀,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디오를 보겠습니다. 디오의 실적입니다. 디오의 실적이 이미 3분기 기준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199억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348억 했습니다. 이 기업은 디지털 임플란트를 조금 더 강화된 그런 기업인데요. 임플란트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운송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치과도 마찬가지로 입을 벌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치과에서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병원들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시장도 위축됐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최근 이제 잠정 실적을 보시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최고치, 그리고 이런 기업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디오 지난해 영업이익 101억, 창사 이래 분기 최대라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숫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는 두 번째 조건을 맞춘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미 12월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도 공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시 보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미확정,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이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날짜가 언제죠? 날짜가 12월 24일 날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23일 보도했습니다. 임플란트주 디오 매물로 나왔다. 그래서 당사는 검토한 적은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부인 보도자료를 낸 부분들도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닌 단순 검토 단계였기 때문에 매각설에 대한 부인 기사를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뒤인 1월 22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합니다. 검토를 한 바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으나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은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그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매각을 할 때 그 매각 단가가 얼마일 것인가에 대해 따라서 주가가 크게 좌지우지되고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어디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결국 제가 종목을 보는 조건들에 대부분 부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에 맞춰 놓으시고 그 투자 기준에 따라서 종목과 기업을 해 보시고 이 부분들에 맞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늘같이 시장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버티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이 기준 없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주식시장에서 좀 더 나은 수익을 얻고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소개하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FOMC 회의가 2월에였고요. 3월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지킨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디오를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노란 톡방입니다. 하단에 나오고 있는 노란 톡방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 기업들 소개 앞으로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수익을 내는 절호의 1월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좀 더 강한 수익 함께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반석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